주차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탈하셨는지요? 안녕하세요, 부현상입니다. 오늘은 아마 좀 강의가 좀 어려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의 핵심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존재 물음, 이것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내용상 좀 어려운데요. 또 제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 서양 철학의 어떤 그 핵심 또는 정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과정, 우리말로 철학하기를 시도했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게 됐습니다. 오늘 대충 말씀드릴 슬기 갈하면 철학 강의를 제가 슬기 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갈하면은 공자님 가라사대 할 때 그 갈을 줄여서 강의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슬기 갈. 크게 이제 뭐 한 5곡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데카르트의 유산, 주체와 객체의 물음틀이라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지난주까지는 이 부분을 좀 다뤘었습니다. 주체와 객체, 나와 세계라는 이분법적 틀 안에서 사람을 이해한다든지 신을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2000년 이상을 해왔었는데, 하이데거의 새로운 물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라는 물음이죠. 그 세계 안에 누가 있냐, 나는 어떻게 있느냐, 또는 왜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누구 물음과 어찌 물음을 등장시킴으로써 철학의 일대 혁신을 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물음이 새로워짐으로써 결국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가 됐습니다. 현상학이라는 것과 해석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가 됐고요. 다들 왠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해 가지고 하이데거 자신이 이제 새로운 이제 물음을 던지게 되는데요. 존재 물음이라고 본인이 일컬었던 그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가 던졌던 존재 물음은 우연한 착상은 아니고요. 하이데거 자신의 전통을 철저히 해체하는 과정 속에서 던졌던 물음이기 때문에 아주 난해하기로 유명하고 복잡하기로 유명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갖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하이데거 자신의 물음을 하나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갑니다. 보다 일반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물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존재 물음의 구조를 먼저 밝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데거가 늘 하고 있는 독일어 자체의 어원적인 연구들을 통해가지고 일상적 의미의 독일어, 다음에 이제 어원적 의미의 독일어, 이 둘을 합쳐서 서양 철학 전반과 연결시키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는 독일어로 자신의 철학 작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걸 한번 되짚어갈 생각입니다. 서양 철학을 해체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물음을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주도적 물음이라는 것과 근본 물음이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 물음 안에 포괄을 시키게 됩니다. 계속 중층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마 좀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뭔가 심오해지고 깊어져서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마지막 물음, 하이데거 존재 물음, 이것만 붙잡고 계시면은 오늘 강연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우리말에서 있다와 이다가 구분된다는, 언어적 형태로 구분된다는 점에 착안해서 서양 형이상학, 특히 이제 존재론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양의 존재론의 2500년 역사에 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좀 드러내는 쪽으로 오늘 강의를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데카르트의 유산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데카르트의 유산 핵심은 그거였잖아요. 무엇 물음으로 물었다. 그럼 나는 무엇인가, 신은 무엇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는 무엇인가란 이 물음의 틀을 가지고 모든 물음을 이제 물었던 것이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분석적이고, 결국은 궁극적인 어떤 마지막 엘레멘트라고 하는 원소를 찾아낼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불변의 실체를 찾는 데까지 물음을 이어나갔던 그런 이제 어떤 그 거인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언 물음은 그 자체로는 위대해 보였지만은 많은 전제들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그만큼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만 가지고 잠깐 복습을 해보면,
데카르트가 나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놓고 나를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사람의 구성 요소, 구성 원소 가운데 하나인 정신이라고 불렀던 거죠. 멘탈리티 할 때 이제 남아있죠. 정신성 할 때. 이 맨스는 무엇인가를 살아있게 하는 힘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니까 푸시케, 숨이라는 의미의 영혼과도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이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유체이탈 같은 걸 연구합니다.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인사 체험자들 연구를 통해 가지고 과연 마인드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분리되어 따로 있을 수 있느냐, 마음의 독립성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느냐와 아주 어려운 논의를 이제 파고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말하는 심신이원론, 마음과 몸은 완전히 별개인 두 개의 실체다라는 이런 사상을 과학자, 의학자들이 밝혀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데카르트는 분명히 마음과 몸은 별개 두 개의 실체다라고 분명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그 자체로 몸과 분리돼서 있을 수 있다는 어떤 증거들을 들이대야 되는데요.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양자 이론을 가지고 두뇌 또는 마음의 고유성을 증명하는 시도들이 아주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몸은 나뉘어지고 변화한다고 봤으니까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나누어질 수 없는 마지막 어떤 것, 그것은 이제 맨스, 실체라고 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도 못 나눔이라고 봤습니다. 인디비주얼이란 말은 개인이란 뜻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말 개인은 개자가 지시사입니다. 저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것이 인디비주얼의 번역으로 쓰이면서 아무 뜻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인디비주얼은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데카르트 그대로 반영해주는 말이죠. 사람에게서, 나에게서 나눌 수 없는 게 뭘까요? 몸은 나눌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사실 몸을 나눌 수는 없죠. 몸을 나누면 죽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몸은 나눌 수 있다, 물체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에 정신은 나눌 수 없는 것.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나는 오직 정신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이 나의 정신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생각들,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를 거꾸로 증명하는, 뒤집어 물고 나무선 이런 세계를 제시해 줬습니다. 이런 데카르트의 무언 물음의 특징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이 주관, 객관의 틀 바깥으로 나오질 않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 객체라는 말인데요. 이 번역으로 쓰였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말 주체라는 것, 이 주라는 것은 밝혀진 자리를 뜻하는 것이지 주인을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임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촛불을 밝혔을 때 밝혀진 만큼의 자리, 드러난 자리를 주라고 하는 거고요. 체라는 것은 뭐냐면 뼈대란 뜻인데, 이게 이제 법과 신과 같은 뜻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이제 법이 있다면은 그것이 보인다는 측면에서 법이라고 말하고요.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은 심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위에서 아래로라는 뼈대, 요것이 있을 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뼈대라는 말, 체라는 말 속에는 이런 법이라는 요소와 심이라는 요소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서브젝트를 번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번역어는. 그럼 서브젝트란 무슨 뜻이냐? 다음 주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트라는 거는 잉크젯, 뭐 또는 이제 제트기 할 때 그 제트입니다. 쏘다, 던지다 이런 뜻이죠. 그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것, 밑바탕에 던져져 있는 것, 밑바탕이라는 뜻이네요. 아주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면 길 밑바탕이 있어야겠죠. 또 다리에 밑바탕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이 앉아있다면 밑바탕이 있어야겠죠. 이런 밑바탕, 어떤 것을 떠받치고 있는 것, 그것을 서브젝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라고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밑바탕이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달려있는 거라면 위에 있어야겠죠. 밑바탕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겉에 있을 수도 있고요, 틀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밑바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주체라고 말을 함으로써 마치 심지 개념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객체라는 건 더 이게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오브젝트라는 말을 데카르트가 쓴 표현은 아니고요. 이미 그 중세 철학 토마스 아퀴나스도 썼던 표현인데요. 오브라는 건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마주 던져진 것이네. 밑에 던져진 게 있고 마주 던져진 게 있어요. 밑에 던져진 것을 기본으로 삼았을 때 그 정신에 마주 던져진 것, 정신의 대상물, 그건 일종의 관념들이죠. 생각들이죠. 그런데 이 정신의 대상물로서의 생각들이 실제 바깥의 어떤 것을 지시한다고 본다면은, 자, 마주 놓여진 것, 나에게, 정신이 나에게 마주 놓여진 것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이 지시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컵을 얘기한다면은 컵이라는 생각을 제시할 수도 있고,
컵이라는 이 그 생각이 지시하고 있는 실제 컵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의 오브젝트가 있는 거네요. 하나는 정신 속에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바깥에 있는 것이네요. 굉장히 복잡한 논리는 있지만은 데카르트는 이렇게 subject, object라는 쉐마, 이 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은 정신과 물질은 완전히 다른 실체이니까 정신이 subject라고 하는 순간 세계는 그냥 정신의 object가 되는. 그러면 이 세계 전체는 나에게 마주 놓여진 것들의 총합. 내가 사라진다면, 내가 정신줄을 놓는다면, 내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철저히 주체 중심, 서브젝트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서양 철학의 오랜 역사를 아주 단순한 물음을 통해서 단박에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삶의 경험에 주목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환희에 차면서 축제에 참석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수많은 방식으로 이미 사물과 사람과 세상과 또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누군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죠. 또는 누군가 아들의 아버지가 되겠죠.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생이 되고 누구라고 물을 때 이미 관계 속에서의 나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의 나를 바라본다면은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육체도 중요하고 살도 중요하고 뭐 피도 중요하고 사실 내 몸 전체도 중요한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대답은 많이 오해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다스만이라고 하이데거가 대답했던 것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들이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독일어는 그냥 중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의역을 많이 한 건데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아파트 사면 나도 아파트 사는 거죠. 이게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우리말로는 이것이 복수 형태로 나타납니다. 독일어에서는 중성 명사로 나타나지만 우리말로 바꾸면 이것을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나의 있음을 굳이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죽음을 늘 도피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에 묻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신만의 죽음을 깨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본래적인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셀프스트, 영어로는 이제 셀프, 우리 식당 가면 많이 있죠. 물은 셀프입니다. 셀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를 다시 지시하는 제기, 자기가 자기를 지시하는 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셀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스스로 더 드세요. 스스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말로는 셀프가 바로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셀프스타면은 우리말로는 스스로 나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 나가 있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나가 있고 스스로 결단하는 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한 가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과연 사람이 나는 무엇인지라는 물음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 텐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그렇습니다. 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하고 살았는지 처음 해보는 게 왜 이렇게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 인생에서 처음 맞이하는 기억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기억이 될지도 모르죠. 아직 못 가본 데도 너무 많고 못 해본 일도 너무 많은데 이제 두 번만 잡으면 목요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목요일을 기다리는지 모르시죠? 이 세상에 목요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릴 때 사촌 오빠에게 그 성폭력을 당해서 그 지금 현재 미술
미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한태학 교수하고 아주 불우한 삶을 살면서 애국가의 감동을 받아서 동생을 기리면서도 자신의 어떤 충동적인 행위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사형수가 된 이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인. 이제는 하루 종일 여기 돌아다니면 되겠네. 태어나서 받아본 것 중에 최고입니다, 진짜. 이것까지 보여주면 기절하겠네. 내가 너무 잘해주는 건가? 공평하지 않은데. 이게 뭔지는 다들 예상을 하셨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직접 만든 거야. 이거 밥이죠? 엉터리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제 하이네코의 전략을 쉽게 눈치채셨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에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보라. 그러면 나를 무엇이냐고 묻고 나를 갈갈이 쪼개가지고 오직 정신으로만 나를 규정할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음들을 묻게 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이건 너무 쉬운 물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물음 맞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평생을 물어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물음인데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떻게 있는가? 어찌 물음을 묻게 됩니다. 여기에 좀 불완전한 물음을 묻게 됐는데요. 첫 번째 나는 어떻게 있는가는 아주 중요한 물음인데 데카르트에게서는 탄생이 사라져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냐고 묻는 순간 태어나는 과정이 없어요. 어머니를 만나는 과정도 없고 가족이 살아가는 과정도 없고 그냥 오직 정신으로만 있고 수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성인의 모습으로만 있는 거죠. 한 아이가 발달해 간다는 과정, 자라난다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네코는 이제 사람 누구나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어디로? 세계 속으로. 그 민족적 세계 속으로, 역사적 세계 속으로, 어떤 유한한 세계 속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태어나자마자 사람 누구나 다 죽기에 충분히 늙어 있다. 그러니까 늙음이라는 거,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세계 속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세계 속으로 태어났을 때 유한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세계 속에 우리는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수많은 도구들,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수많은 도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도구들의 사용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정신 잃어버릴 정도로 수많은 도구들 사이에서 그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도 자신의 가능성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오직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이루어 가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태어나서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앞질러 달려가는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수많은 가능성들 가운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보다 나은 가능성을 이루고자 하고 그걸 이루지 못할까봐 불안해한다는 거죠. 마음을 졸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 나 자신을 포함한 그리고 수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난 그 주어져 있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세계 속에는 뭐도 있냐면은 말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도 있고 또 법이라는 것도 있고 끊임없이 나와 세상은 마치 맞짝관계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나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워서 정신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나 외로워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 속으로 올바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랑을 맛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고 명예를 받고자 하고 이해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있는 모든 것들의 있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의 있음뿐만 아니라 나와 더불어 있는 모든 것들, 도구라든지 사물이라든지 또는 제도라든지 법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 있는 모든 것들의 있음의 의미를 나름대로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직 정신만으로 있는 건 아니고 기분도 있죠. 감정도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기분이 달라질 때 많은 그 살인자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 결과를 보면 그들이 왜 살인을 저질렀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모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충분히 그 참을 수 있었지만은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기분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 거죠. 기분의 제압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나를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몰린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기분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도 있죠. 자,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말이라는 게 무엇이냐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지금은 설명드리기 복잡하고요. 일단 말을 한다는 것은 구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음질하는 거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의 어떤 이해라든지 기분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라는 건 단순히 목소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이해하고 또 기분을 파악하는 어떤 기본적인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있나요? 나는 이해하면서 또 기분에 사로잡히면서 그리고 말을 하면서 있는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크게 세계 속에 있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은 나는 어찌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이 어찌 있는가에서 하이데거는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저는 이제 묻고 싶은 물음이 있는데 왜? 나는 왜 있는가라는 물음은 사실 이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있는 걸까요? 부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물어본다고 부모님이 아실까요? 또 신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신에게 물어본다고 신이 깨끗하게 대답을 해주나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왜라는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하이데거도 이 물음을 물을 줄 알았는데 하이데거 이 물음을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화적인 물음이라고 보는 것이죠. 신화적 물음이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에 속한다. 근데 저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도 우리 삶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라는 물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묻고 있는데 하이데거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일단 괄호를 쳤습니다. 대신에 내가 있는 까닭을 묻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내가 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이 왜라는 물음을 구체적인 행위에다 물음으로써 마지막 마음 조림이라는 하나의 대답을 얻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마지막 시간쯤에 이제 자세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하이데거의 방법론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하이데거의 방법론은 지독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그 스승님 때문에도 좀 어렵고 또 그 이후에 메클러 뽕띠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러한 하이데거의 후계자들, 계승자들이 너무 현상학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핵심이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존재물이 뭔지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계 속에 있다, 나는 있음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있다, 나는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말을 할 줄 안다, 이런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도 있음의 의미가 뭔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그럼 탐구할까요? 방법이라는 것은 파들어가는 것이죠. 파고 들어가서 결국 어떤 것을 알아내는 것인데요. 알아내는 길과 같습니다. 방법이라는 길을 얘기하는 거죠. 다다르는 겁니다. 길 자체가 다다른 대상은 아니지만 길이 없으면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달나라가 있는데 그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면 우주선 자체는 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선이 없다면 달에 갈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싶다면 존재의 의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존재의 물음을 물어서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이 없다면 물음을 물었을 때 대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하이데거의 독창적 개념은 아니고 그 스승님께로부터 빌어온 겁니다. 페노메놀로기 해가지고 현상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상자란 말은 대단히 어려운 낱말입니다. 우리 철학의 용어들은 되게 불교에서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주로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한 100년 정도 번역을 가다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가져다 썼죠. 우리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가져다 쓴 거죠. 이걸 이제 음차라고도 하고 이제 빌어쓰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번역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써버리는 거죠. 현상학학원이 써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번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상이라는 건 코끼리 상자를 의미하는데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해와 달과 별이 중요할까요? 하늘이 중요할까요? 하늘이 중요하겠죠. 하늘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떠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 하늘에 떠 있는 별, 해와 달과 별을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이 낱말이 만들어지는 당시에 가장 소중했던 코끼리에 빗대서 말한 겁니다. 지금의 이제 뭐 베이징 근처에까지도 예전에는 코끼리가 살았었는데요. 코끼리 상하라든지 코끼리 고기들을 좋아했습니다. 코끼리 상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하늘이라는 고정된 공간, 변화의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 변화할 때 그 변화하는 것의 움직임에 법칙이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 땅의 변화를 나타냈던 표현은 형입니다. 형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변화와 땅의 변화를 법칙적으로 잡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 현상이라는, 형상 말고 현상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커다란 그 천체 운행과 같은 어떤 변화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노멘하고 전혀 다른 뜻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낱말의 뜻은 그런데 현상학이란 말은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빨갛게 표시해놨던 것이죠. 자, 학문적 탐구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인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 있으면 파고들 필요가 없는데 드러나 있지 않아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고들기. 근데 이 파고들려면은 그 숨겨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요. 얼마나 깊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확신할 수도 없죠. 과연 발견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 이러한 나름대로 탐구를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적 지침들이 필요한데요. 그것들이 이제 현상학이라는 말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사태 그 자체라고도 번역을 하고 사안 그 자체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이라고도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독일어 사케라는 표현은 영어로 이제 th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의 thing이라는 개념은 뭐 something 할 때 thing도 있는데 보통 사물이라고 번역이 되지만은 근본 의미는 문제거리라는 뜻입니다. 문제거리, 사람들을 모으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강연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아지죠. 이 강연, 인문학 강좌 이것이 바로 thing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문제거리 이것이 바로 thing입니다. 그러면 자케라는 건 마찬가지네요. 어떤 문제가 되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것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문제거리, 사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문제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문제가 되는 것 자체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무엇이란 물음으로 그 이미 특징져가지고 그 틀 안에서 탐구하지 말고 어떤 것이 나타나면은 그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탐구를 하라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은 페노멘이라는 독일어를 통해도 잘 나타냅니다. 이 페노멘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리스어로 왔다는 거죠. 그리스어에서 동사는 파이네스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파이네스타이를 하이데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를 그 자신에서 나타내는 것, 이거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요. 아주 형식적 표현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그 미팅을 나갔다고 치면요. 미팅을 나갔을 때 A, B, C 학생이 나왔는데 A는 서울대, B는 숙대, C는 이대 이렇게 나왔다. 이 학생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대, 숙대, 서울대라는 그 일종의 아우라 같은 거죠. 우리의 배경. 이것을 무시하고 미팅할 수는 없잖아요. 배경.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부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백만장자를 만난다면 이 미키가 죽는 거죠. 백만장자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가려지는 겁니다. 하이데거 이런 선입견들, 편견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컨텍스트를 좀 제거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것 자체로부터 그냥 모든 것을 한번 탐구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들을 버릴 것, 데카르트가 뭐라고 말했다, 칸트가 뭐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이런 선행 이론들을 다 걷어내고 나에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부터 탐구를 시작해 보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자, 뭐 하나의 그 사례를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요. 이걸 찾다가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상학에 관한 영화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거는 그 NZT라고 하는 머리 좋아지는 책 나와 있습니다. 머리 좋아지는 약 그것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좀 있는데 한번 이걸 보시고 현상이라는 개념을 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Worth the risk. Don't you do. All right, I must admit, I can't explain anything dog racing to my brain. Burns cash, combined with an unprecedented surge in motivation, enabled me to finish the book before day. 이 영화의 가장 재미난 부분이 눈빛인데요. 약을 하나 먹으면, NZ라는 약을 하나 딱 먹으면 눈빛이 확 바뀝니다. 깔끔해지죠. 이 작가는 원래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집은 완전히 돼지우리 같고요. 그리고 작가인데 아무리 열심히 써도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했던 여인을 떠나버리고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됐죠. 돈도 꺼줄 사람이 없고 같이 술 마시거나 같이 차 한 잔 마실 사람이 없는 그런 폐인이 된 사람인데 우연히 자기의 그 떠나버린 아내의 남동생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 남동생이 알약을 하나 그냥 줬어요. 근데 먹었더니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뭐 자기가 모르던 문제를 다 풀고요. 또는 20년 전에 봤던 책 내용을 기억해내고 또 스쳐 지나갔던 모든 TV 드라마라든지 TV 뉴스라든지 뭐 신문 조각 모든 것들 갑자기 다 기억이 나는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약을 먹고는 4일 만에 책을 써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A tablet a day, and what I could do with my day was limitless. I learned to play the piano in 3 days. Math became useful and fun. Even half listening to any language, I became fluent. So, vous me dites tout auteur qui n'avait status comme Orwellien, Dickensian, so that Shakespeare's Cassian's polite mediocrity would explain entirely. This was great. So, Mom, I've been doing a little research on Aunt Helen's tumor, and it's totally clear that anybody with familial Adamus polyposis should be supplementing platinum-based doublet regimens with Icos and pentelic acid. I suddenly knew everything. About everything. Sure, you get a short-term spike, but wouldn't that rapid expansion devalue stock completely in 2 years? No, because there are safeguards. Against aggressive overexpansion? There aren't, because there are no safeguards in human nature. But we're wired to overreach. Look at history, all the countries that ever ruled the world. Portugal with this big, massive navy, all they got now is salt cotton, cheap condoms, and bricks. Now they're just sitting on their dangling island fussing over their suits. No one's stopping and thinking, hey, we're doing pretty well. We got France, we got Poland, we got a big Swiss bank account. You know what? Let's not invade Russia in the winter. Let's go home, let's pop a beer, let's live off the interest. Yeah. My brain was just pouring this stuff out. Everything I'd ever read, heard, seen was now organized and available. Here it is, here you go. Hey, listen, I'm sure you have a portfolio. If you don't, I'd be very interested in working with you. Okay, Kevin. 그렇게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기업 사냥꾼의 그 기업 사냥꾼이 돼서
돈 버는 일에 이제 평생을 보내다가 나중에 정치인이 되게 됩니다.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이뤄낼 수 있게 되는, 머리 좋아진다는 건 뭐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로망이 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머리가 좋아지자마자 사물의 질서가 완전히 새롭게 재배치가 됩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게 되고요.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학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의 기호가 같이 나타나죠.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지만은 머리가 좋아지자마자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학적 질서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무질서해 보였던 것들 속에 갑자기 질서를 알게 되고, 나름대로 법칙적으로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바로 판단하게 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 자, 페노멘이라는 말을 현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저는 이제 나타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낯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얼굴을 낯이라고 쓰게 되는데, 낯이라는 거는 낮이라고 할 수 있는 밝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낮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낯은 그 낯 가운데 드러난 것, 이것을 낯이라고 하고요. 그 낯을 내보인 걸 나타나는 것, 이렇게 나타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나타난다는 것은 숨겨져 있는 어둠으로부터 밝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낮 가운데로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노멘처럼 아주 어려운 현상이란 말로 번역하지 않아도 쉽게 그런 말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나타났다면은 그것을 스스로를 내보이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나타났다면 사람이 뭐 자기 자신을 대리해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자기를 내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를 그 자체에서 내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타나는 것 안에는 어떤 것이 그 자신을 내보인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현상학이 말하고자 하는 페노멘 할 때 그 페노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란 말로는 그런 말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될 수가 있는데, 학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말로는 놀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이제 놀학자였는데, 조선시대로 오면서 이걸 배우라고 좀 의문을 다르게 생겼습니다. 논다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 때 알 수 있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죠.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책 읽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은 교과서라는 것이 생깁니다. 사서 오경과 같은 교과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걸 빨리 암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다는 놀이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지식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죠. 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학자라고 새기는 바람에 페노메놀로기 할 때 로기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학은 여기서 배운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원래 뜻인 로기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이데거는 이 로기를 로고스에서 왔다고 보고요. 이걸 두 개의 낱말로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는 넬룬이라는 거하고 넬룬, 그리고 또 하나는 아포판시스라는 것으로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더 중요한 낱말은 아포판시스라는 겁니다. 아포라는 것은 어떤 것 자체로부터 from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파이네사이는 우리 피시스, 자연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 포스, 우리 포토할 때 포스, 그 빛이라는 낱말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빛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는 것, 나타나다의 뜻이 되겠네요. 또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부터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나요? 제가 물으면 이 물음만으로도 기후, 날씨라는 것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 가능성 속에서 비가 온다 안 온다라는 가능성 속에서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이 낱말이라는 것으로부터, 말로부터 날씨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로고스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로고스는 전체적인 하나의 현상, 구조인데요. 말의 대상이라고, 말의 대상을 말거리, 먹는 것은 먹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말하는 말의 대상은 말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들을 거리, 볼거리, 듣볼거리, 듣고 볼거리, 듣볼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리를 붙여가지고 전부 어떤 대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말거리를 그 뱉어진 말 자체로부터 아포죠. 어떤 것으로부터 보게 해준다. 그럼 우리는 대개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 어떤가요? 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해 주죠.
참 친절한 분이시던데요. 그러면 친절하다라는 인상, 친절하다라는 말로부터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숙대 나왔는데요. 그럼 숙대 나왔다는 그 사실로부터, 그 말로부터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숙대에 나왔다라는 말로부터 자기를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대를 지우고 나타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것을 우리에게 그 말 자체로부터 나타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나게 하는 힘이자 그 나타나는 방향과 방식을 조율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은 뭘까? 낱말의 뜻은 설명이 됐는데, 자, 그러면 그 존재론이라고 말하는 또는 철학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현상학은 뭐냐? 그럼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워진 논의가 있지만은 현상, 나타난다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어떤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 나타나는 것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뜻이네요. 또는 나타나긴 나타났어도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부분적으로 숨겨져 있거나 아주 은폐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망각되어 있을 수도 있고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면 전체로 드러내는 것이고 왜곡되어서 드러났다면 바로잡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을 때, 그죠? 드러나 있지 않을 때, 그때만 이 현상학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숨겨져 있는 그것을 전혀 모르면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걸 드러낼 수도 없으므로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나름대로는 이해되어 있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드러나 있어야 된다. 왜곡된 형태로라도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현상학이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푸셀의 경우에는 의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의식. 그런데 하이데거에서는 의식이 아니고 존재라고 부르는, 제가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제 후반부에는 굉장히 어려운 논의가 되는데요. 존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낱말은 완전히 잘못 번역된 낱말입니다. 근데 너무 일반적으로 공지영 씨는 뭐 존재가 눈물을 흘린다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이 존재라는 낱말로 철학을 할 수가 없는데 또 일반 대중들이나 또 전문 그 학자들도 존재라는 말을 버리라고 하면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존재라는 낱말을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낱말로 쓰고 있죠. 존자라는 말은요, 존귀하다, 받들어 모실 무엇인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전통에서는 있다 없다를 말할 때는 유를 썼습니다. 있을 유자, 무를 썼죠. 존자나 제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제경 향후에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있다, 장소에 있을 때만 제를 쓰는 거죠. 그다음에 존이라는 것은 돌봐야 할 어른이 있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는 표현은 있는 모든 것을 통칭할 때 썼던 표현인데 갑자기 우리는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존재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써왔던 유라는 말을 버리고 심지어 뭐 자인이라든지 에트르라든지 서양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있다의 낱말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번역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강의가 될 텐데요. 두 번째는 현상학이라는 것은 이게 숨겨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데거는 자신보다 앞섰던 모든 철학자들은 이 존재 물음을 묻지도 못했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존재를 상당한 방식으로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 좀 비판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이데거 자신이 이렇게 자기의 선배들, 자기 앞선 철학들을 상당히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철학을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하이데거가 욕을 먹게 되기도 하는데요. 하이데거 입장을 좀 옹호하자면은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밝혀낸 존재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 의미는 시대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또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존재 의미를 밝혀낸 철학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한 존재 의미를 밝혀낸 철학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드러내지만은 한편으로는 감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숨김과 감춤, 드러냄과 숨김이라는 이 두 가지는 맞짝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면은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항상 내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길은 없다. 해겔처럼 뭐 절대지, 절대적으로 안다 이런 오만한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유한성을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편견을 해체하는 길이 또 현상학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현상학은 하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건 그건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소나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소나무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보여주죠. 보여준 사진이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보여준다는 말의 의미는 그 사진은 정원에 있는 소나무와 다르다는 거죠. 보여준다는 말, 가리킨다는 말, 내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사진 속 소나무는 정원 속 소나무와 전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를 우리가 존중한다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사진 속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원 속 소나무를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에펠탑을 사진으로 보다가 실제 프랑스로 가서 에펠탑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글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실제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있음도 꼭 그렇다는 거죠. 먼저 우리 있는 것들을 만나고 그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의 있음에로, 그러니까 있는 것의 있음에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있음 자체를 만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통해서 있음에로 나아간다는. 그러면 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있음의 의미를 탐구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통해서 있는 것 가운데 수많은 있는 것이 있는데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원자를 통해서 갈까요? 아니면 생명체를 통해서 갈까요? DNA를 통해서 갈까요? 아니면 하나의 도구, 자동차를 통해 갈까요? 뭐 사물 철학도 있습니다. 사물을 통해서 있음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제 전통적인 또 의미에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라는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있음의 의미를 탐구해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한편에서는 전통적인 자신 서양 철학을 답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사람을 통해서 있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하이데거만큼 보여준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해석학이라는 것인데요. 해석학은 딜타이에 의해서 이미 정식화가 됐던 것을 하이데거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딜타이 해석학은 삶의 해석학이라고 불렀는데요. 두 가지를 크게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 세계, 과학은 물질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은 코저 릴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반대로 인간을 탐구하는, 정신을 탐구하는, 의미를 탐구하는 정신과학은 의미를 탐구하다, 의미를 설명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은 원인을 밝히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고 법칙을 찾는 것이고 정신과학은 정신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명과 이해라는 것으로 크게 대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고 하나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원인을 찾는 것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크게 대별했는데요. 하이데거는 그 둘을 받아들여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라는 것을 존재론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는 존재라는 의미가 드러나는 우리의 이해를 추적해 간다는 것이죠. 존재가 우리의 이해되는 방식을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존재를 지시하는지를 한번 밝혀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석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둬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사람은 이미 나에게 만나지는 모든 있는 것들의 있음의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해를 제대로 우리가 잘 정리정돈만 해낸다면 거기로부터 우리는 거꾸로 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란 이 탁월한 존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존재 이해를 통해 가지고 존재 자체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이제 두 가지 현상학과 해석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존재 물음을 묻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길 텐데요. 존재 물음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썩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존재 물음을 물음의 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물음거리. 그러니까 존재 물음에서 물어지는 바가 뭘까요? 물음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거. 물음이 물어지는 것, 물음의 대상, 물음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독일어로 따서 게프락테라고 쓰여지는 거고요. 두 번째, 물음이 있다면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볼 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다 제가 새로 번역을 한 것들입니다. 물어볼 때가 있어야 물음을 묻겠죠. 그러니까 있음에 대해서 물음을 던질 때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별들한테 물어볼까요? 구름한테 물어볼까요? 신에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볼까요? 결국은 물어볼 때가 있어야 물음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문자답.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물을까요? 이게 좀 독일어로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요. 독일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독일어입니다. 사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독일어인데요. Das Erfragte 하면은 묻고자 하는 바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이 됩니다. 너 묻고자 하는 바가 뭐야? 왜 묻는 거야 도대체? 묻는 이유가 뭔지를 묻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물어서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음을 세 개로 나누어서 구조적으로 탐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 물음은 이렇게 정식화할 수 있는데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서 물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물어볼 때는 바로 이러한 존재의 물은 물을 줄 아는 사람, 이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사람에게 다시 이 물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묻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그래 그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거 제가 이제 뜻하는 바라고 썼는데 한 가지 이제 그 동영상을 보시고 중간 첫 번째 세션을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뜻이란 낱말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의미라는 말과 뜻이란 낱말은 차이가 큽니다. 뜻이란 낱말은 뜯어먹다 이런 뜻입니다. 뜯어먹다, 소화하는 것,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든 것. 염소가 풀을 뜯어먹었을 때 뜯어먹은 것,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을 듣거나 소리를 듣거나 했을 때, 또는 누굴 만났을 때, 봤을 때, 경험했을 때, 그때 내 것으로 만든 것, 내가 먹은 것, 내 것으로 만든 것, 이것을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하는 바 하면은 내가 이해한 것, 나에게 이해된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 것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 상황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닥치진 않지만은 메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과연 나의 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있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있음 자체가 문제가 될 때 그 있음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한 가지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고 과연 있음의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걸 한번 택해봤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영화는 디스트릭트 9이라는 여러분들 UFO나 외계인을 안 좋아하신다는, 저는 이제 사이파이 무비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디스트릭트 9은 뭐 구역 아홉 번째 구역 9라는 뜻인데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과천시 무슨 동에 뭐 어디 이렇게 한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외계인들만을 따로 이렇게 모아둔 곳이 있습니다. 그걸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감독을 하다가 갑자기 외계인에게 무엇이 전염병이 옮았어요. 그리고 옮은 것 때문에 외계인의 팔을 갖게 됩니다. 점점 외계인의 팔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는데 지구인들이 지금 외계인들의 생체를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계인들의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들은 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체 반응에 의해서 무기가 발생되고 우주선도 생체 반응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니까 결국은 외계인의 DNA를 이식해서 사람이 그 외계인의 팔이나 생체를 가질 때만 외계인의 무기와 우주
우주선을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외계인의 이 팔을 붙게 된 거죠. 생체가 이제 우연히 인식됐고 그리고 살아남았고 그걸 이제 이 사람 잡아가지고 가서 그런 생체 실험을 하는 가운데 이 양반이 탈출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자신의 있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추격을 당하고 있죠. 지금 잔뜩 군주에 있습니다. Mr. Smith. Hi. What are all these people doing in my house? I need to speak to Tanya straight away, please. It's my house. This is my phone that you are using, man. What? I'm not. It's me. It's me. Accept the call. I've been training with you for 19 years, man. Fuck off. What are you watching, man? Fuck off. We thought it was for the best because he needed help. Special medical help, and he wasn't going to get that as a fugitive.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이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마치 실제인 것이냐. 근데 이 장면이 뭐냐면 이런 외계인 감염자가 도망갔다, 위험하다라는 것이 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피하게 되는 거죠. 누구도 아내까지도 남편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제 벌레 보듯이 시작한 거죠. He became the most valuable business artifact on Earth. He was the only human who had ever successfully been combined with alien genetics and remained alive. But his real value was that he could operate alien weaponry. 네, 저는 외로운 왕따가 돼서 이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끊임없는 추격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외계인밖에 없게 돼서 외계인으로 찾아가서 결국 외계인을 돕는 거꾸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스스로 묻게 되죠.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내가 있다는 것 자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또 외계인이 있다는 건 또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므로 외계인이 그동안 내가 감시하고 무시하고 통제했던 그런 외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명체인지를 스스로 묻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